당초 경징계가 예상됐던 태용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나 이진복 수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러왔던 보좌진과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정부 여당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은 이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태를 정리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 대표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징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징계를 하겠다. 그럼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리고 오늘 매주 목요일과 월요일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 태용호 최고위원이 나올까 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취소까지 해버렸다고 하는데 자, 박원석 의원님 이 정도면 이제 사실상 손절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윤리위에서 이제 징계심사 대상에 녹취록은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당 대표가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윤리위가 긴급 소집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을 보면 태용호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된다. 특히 이제 또 녹취록건으로 징계해야 된다. 그럼 징계 수위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당내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취소한 것도 사실 태용호 의원만이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러면은 요즘 이제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나와 있는 그림이 네. 그게 국민의힘에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두 분이 어떤 모두 발언을 통해서 또 예상치 못했던 메시지를 내놨을 때 그 네. 메시지가 미칠 어떤 영향 이런 것까지 우려해서 취소한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윤리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명도 소명할 수 있는 소명도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신속하게 윤리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길게 끌어봐야 이제 당내 이런저런 파장 또 당 밖의 여론이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한 징계 결정이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 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5.18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5월 18일 이전에는 윤리위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8일 당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태용호 의원도 지금 논란을 키워가면서 지금 김재원 최고보다 오히려 더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태용호 의원의 문제가 됐던 부분들. 일단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 그리고 JMS, 지금 정명석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얘기를 민주당에 갖다 붙이면서 뭔가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부분. 여기까지는 경징계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터지는 것들이 좀 무겁습니다. 이제 공천 녹취록, 정무수석이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 잘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뭐 대통령실에 유리하게끔 도움이 되게끔 잘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공천 문제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좌진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지방 기초 의원들의 쪼개기 후원금 받은 의혹도 불거졌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노켓 뉴스에서는 제가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며 지방선거 공천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하였습니다.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시, 구 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천 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 원장님? 근데 공천 헌금을 네. 그 후원 계좌로 넣지는 않죠. 그건 훨씬 더 은밀하게 받는 거고 금액으로 봐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기 후원금이라고 보기도 좀 그런데 근데 이제 후원자들 내역을 보니까 네. 공천 받은 사람들의 뭐 가족 근데 이런 분들이 냈는데 감사의 표시로 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태영호 의원 본인에 대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까지 다 불거지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저게 외부로 알려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의원의 후원 내역이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자들 명단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선관위에 보고되는 내부 자료인데 저렇게 의원실 내부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 자체가 녹취록도 마찬가지고 지금 태영호 의원과 태영호 의원을 주변을 둘러싼 그 의원실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쪼개기 후원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노조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누구를 지원해주고 싶은데 뭐 1억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법상 안 되니까 예를 들면 100명에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100명의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그 사람 지지하지도 않지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빌려줘서 후원을 해주는 이런 걸 쪼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불법적인 행위죠. 근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이 후원금을 냈는데 그 가족들 중에서도 낸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미성년자거나 혹은 이 사람들이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런 것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은 없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것을 쪼개기라는 얘기로 해서 보도가 가니까 마치 그냥 편법일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그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 자료가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도 참 신기하거든요. 30만 원, 20만 원 이런 낸 것들도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재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영호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자마자 우리 의원실에서 내가 갑질을 해서 그 보좌관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식의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엊그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쪼개기라는 것도 이거 도대체 자료가 어디서 나간 거냐?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녹취록.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간 거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면 초과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분이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얘기하고 싶겠죠.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이 나니까 이걸 지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나를 지금 희생양 삼고 이거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네. 그리고 일부에 있어서는 저분이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할 만한 그런 의혹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께서 지금 하는 말씀 중에서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건 지나친 일반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된 내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네,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일반화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의혹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논란됐건 4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새롭게 나온 게 있는데 고액 후원자의 자녀나 손녀를 의원실 청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대가성 채용이었다라는 의혹도 터져 나왔더라고요. 지금 태영호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 엄호할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나온 사안을 보면요. 본인의 지역에서 고액 후원을 한 사람의 친인척들을 대학생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무상으로 봉사 차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게 대가관계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액 후원 받지 않았으면 그 학생 채용했을 겁니까? 그리고 저는 더 큰 문제는 태영호 의원이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여러 점을 이어본다면 심지어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1호 영업사원을 넘어서 영업왕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역에 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 이런 여러 정황이 사실 이진복
이진복 수석의 언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윤리위에 가서 본인이 정말 그런 말을 듣지 않았는데 자가 발전해서 보좌진에게 이야기했다.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겁니다. 과연 윤리 단계에서도 지금 입장 견제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진복 수석이 정무수석이잖아요. 네. 정무수석의 역할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과 당하고의 의견 조율하는 거는 소통 창구가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고위원이 새로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그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당을 위해서 또는 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이슈가 어젠다가 불필요하게 공격을 받으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진복 수석이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고요. 네. 정치 상황 잘 압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공천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전 믿을 수 없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태영호 의원이 낸 해명, 그 해명 자체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보좌진들한테 본인이 과장해서 얘기했다. 즉 보좌진한테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진복 수석이 당의 관계를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원천적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공천 관련된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을 했잖아요. 네. 저는 선출직 비대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하니까 그 이진복 수석하고도 뭐 공사 자리에서 자주 만날 수 있고 그 관저에 갔을 때도 이제 뵙고 그랬는데 그 만나면은 정무수석이니까 혹은 네. 다른 수석들도 당에서 좀 잘해주세요. 네. 그 비대위원님들이 잘해주셔서 우리 저 지지도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합니다. 저희도 거꾸로 그 대통령실에서 좀 잘해갖고 우리 당 지지도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임명직 비대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 자기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정무수석이 그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네. 이진복 수석은 아마 이제 좀 하시다가 나가실 거 아니면 출마하시든가 이럴 텐데 내가 당신의 공천을 뭐 해줄 테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는 얘기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당정 관계를 제대로 안다면은 뭐 아주 우회적으로 많이 도와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공천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일이나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공천을 줄 테니까 당신이 스피커를 해달라는 얘기는 적어도 선출직 최고위원 그리고 공심위 자체를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통과시키는데 그 최고위원한테 수석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도 이진복 수석도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태영호 의원이 얘기에 따르면 이제 과장이었다. 근데 태영호 의원의 그런 해명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인 것은 당 내부에서조차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이 당을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이진복 수석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위협했던 당사자예요.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은 용산의 의중대로 대통령실의 의중대로 움직이고 그 전달 창구가 정무수석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 공천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은 저렇게 해명하지만은 실제 저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당 내부에다까지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민주당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다.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배후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천 이야기는 아예도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태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녹취록 그거는 제가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예요.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뭐 공천은 문제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자, 다음 주 월요일 8일 윤리위가 열립니다.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최고위원 두 사람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